부산 해운대의 작은 골목길에 희망서점은 박영숙의 삶 그 자체였다. 30년을 넘게 이곳에서 책을 팔며 혼자서 딸 수연을 키워낸 그녀에게 이 작은 공간은 세상 전부였다. 오늘도 영숙은 늘 그랬듯 아침 일찍 서점 문을 열고 책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오래된 책 등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을 때 현관 종소리와 함께 수연이 들어왔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 35의 수연은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밝은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에게 달려왔다. 연극 배우로 활동하며 늘 불안정한 수입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항상 이렇게 긍정적이었다. 무슨 일이야? 또 좋은 작품 잡았어. 더 좋은 일이야. 엄마, 나 결혼해. 영숙의 손이 멈췄다. 책을 정리하던 손이 공중에 그대로 멈춘 채 그녀는 딸을 바라봤다. 결혼? 갑자기 무슨? 한도윤이라고 연출가야. 엄마가 좋아할 거야.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 수연의 눈이 반짝였다. 오랫동안 혼자 지내온 딸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지가 언제였던가. 영숙은 복잡한 마음을 애써 숨기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언제 소개해 줄 거야? 이번 주말에 집에 데려올게. 엄마,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나보다 5살 많고 연극계에서는 꽤 유명한 연출가거든. 그 주말 한도윤이 작은 서점을 찾아왔다.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였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손에는 고급스러운 꽃다발과 와인을 들고 있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한도윤입니다. 그의 인사는 완벽했다. 90도로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목소리도 차분하고 신뢰감을 주었다. 아이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수연이가 항상 어머님 이야기만 해서요.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도윤은 서점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정말 좋은 공간이네요. 이런 곳에서 자란 수연이가 왜 그렇게 책을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모든 것이 완벽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어색할 정도였다. 영숙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불편함을 느꼈다. 마치 연극을 보는 것 같았다. 아니, 정확히는 연극의 한 장면에 자신이 갇혀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식사 자리에서 도윤은 수연을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고 영숙에게도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였다. 수연은 그런 도윤을 보며 행복해했다. 어머님, 수연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수연이 잘 부탁해요. 하지만 영숙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했다. 도윤이 돌아간 후 수연은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어떤 것 같아? 괜찮지? 응, 좋은 사람 같아. 너 좋으면 엄마도 좋아. 하지만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도윤의 완벽한 미소가 자꾸만 떠올랐다. 그 미소 뒤에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싫었지만 모성 본능이라는 것이 이런 건지 모르겠다고 혼자 중얼거렸다. 석 달 후 수연의 첫 주연 공연이 열렸다. 도윤이 연출을 맡은 작품이었다. 영숙은 뒤편 좌석에서 딸의 공연을 지켜보고 있었다. 수연은 무대 위에서 빛나고 있었다. 오랫동안 조연만 해온 그녀가 드디어 주인공이 되어 무대에 서 있는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일막이 끝나고 휴식 시간, 영숙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복도를 걷다가 무대 뒤편으로 이어지는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 혹시 수연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도윤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오늘 정말 좋았어. 너의 연기 정말 섹시했거든. 영숙은 발걸음을 멈췄다. 도윤이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수연이 아닌 다른 여자와. 연출님, 이러시면 안 되죠. 수연 언니가 보면. 걱정하지 마. 수연이는 아무것도 모를 거야. 그 애는 순진해서. 그리고 영숙은 보았다. 어둠 속에서 도윤이 젊은 여배우의 허리를 감싸 안는 모습을. 그 여자는 밀어내는 듯 했지만 도윤은 더욱 가까이 다가갔다. 영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것일 수도 있고 연극계에서는 이런 스킨십이 흔한 일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공연이 끝난 후 도윤은 평소처럼 다정한 모습으로 영숙과 수연을 맞았다. 어머님 어떠셨어요? 수연이 연기 정말 좋았죠? 응, 정말 좋았어. 우리 수연이가 이렇게 잘할 줄이야. 수연은 행복에 겨워했다. 첫 주연 공연의 성공,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축하해주는 이 순간이 꿈만 같았다. 하지만 영숙은 내내 불편했다. 도윤을 바라볼 때마다 아까 그 장면이 떠올랐다. 그의 완벽한 미소가 이제는 가면 같아 보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연이 말했다. 엄마, 도윤 오빠가 정말 좋은 작품을 준비해줬어. 나 이제 유명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다행이다. 결혼식도 곧 올릴 거야. 엄마 행복하지? 영숙은 딸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이 계속 자라나고 있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수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수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떨리고 있었고 무언가의 겁에 질린 것 같았다. 수연아, 무슨 일이야? 엄마, 나 무서워. 그때 전화기 너머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남자의 고함 소리. 인연이, 내가 뭐라고 했어? 이어서 둔탁한 소리와 수연의 비명, 그리고 침묵. 수연아, 수연아. 영숙은 전화기를 붙들고 소리쳤지만 통화는 이미 끊어져 있었다. 영숙은 서점 문을 급하게 잠그고 택시를 타고 수연의 집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수연은 이미 없었다. 이웃이 말하길 구급차가 와서 수연을 데려갔다고 했다. 어떤 남자가 울면서 따라갔어요. 남편분인 것 같던데. 영숙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에서 수연을 만났을 때 그녀의 모습에 영숙은 충격을 받았다. 수연의 오른쪽 귀에서 피가 나고 있었고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다. 수연아, 엄마. 수연은 어머니를 보자 울음을 터뜨렸다. 그런데 이상했다. 영숙이 부르는 소리를 수연이 잘 듣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의사가 나와서 영숙에게 설명했다. 환자의 고막이 파열되었습니다. 귀를 강하게 맞아서 생긴 상처로 보입니다. 청력 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숙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수연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수연은 어머니의 귓가에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엄마, 그 사람, 날 죽일지도 몰라. 그때 도윤이 응급실로 들어왔다.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옷도 흐트러져 있었다. 어머님, 수연이 어때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하지만 수연은 도윤을 보자 몸을 떨며 영숙 뒤로 숨었다. 그 모습을 본 영숙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딸을 이렇게 만든 것은 바로 저 남자였다.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자신을 속인 저 악마 같은 남자였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수연을 집으로 데려왔다. 퇴원은 했지만 수연의 상태는 심각했다. 오른쪽 귀의 청력을 거의 잃었고 정신적 충격으로 말수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도윤에 대한 공포가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수연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영숙은 딸의 손을 잡으며 다짐했다. 이 일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다. 그녀는 곧바로 해운대 경찰서로 향했다. 신고하고 싶습니다. 사위가 제 딸을 폭행했어요. 담당 형사는 중년의 남성이었다. 그는 영숙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진단서는 있으십니까? 네, 여기 있어요. 고막 파열이라고 나와 있어요. 형사는 서류를 살펴보더니 말했다. 일단 조사해 보겠습니다. 피해자분도 직접 진술해야 하는데 제 딸이 아직 상태가. 알겠습니다. 먼저 가해자를 불러서 조사하겠습니다. 영숙은 안도했다. 법이 자신의 딸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사흘 후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어머님, 잠깐 서에 와주실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요. 영숙이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도윤이 먼저 와 있었다.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차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어머님, 안녕하세요. 도윤은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 태도에 영숙은 소름이 돋았다. 형사가 설명했다. 한도윤 씨 측에서는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부싸움 과정에서 서로 밀치다가 부인이 넘어진 거라고 하네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 딸이 고막까지 파열됐는데. 그것도 실수로 벽에 부딪혀서 생긴 상처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형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했다. 한도윤 씨가 부인의 정신 상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최근 들어 망상 증세가 있었다고 하는데. 망상? 그게 무슨? 그때 도윤이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수연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제가 다른 여배우와 이야기하는 것만 봐도 의심하고 밤마다 악몽을 꾸면서 저를 때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날도 제가 막으려다가 영숙은 믿을 수 없었다. 이 남자가 지금 완전히 사실을 뒤바꿔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거짓말이에요. 제 딸이 언제 그런 아이였다고.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수연이 얼마나 예민한지. 연극일로 스트레스 받으면 며칠씩 잠도 못 자고. 도윤의 말은 일부는 사실이었다. 수연이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은 맞았다. 하지만 그것이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형사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일단 양쪽 진술이 다르니까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증인이나 증거가 있으면 도움이 될 텐데. 그날 저녁 영숙은 수연에게 물었다.
수연아, 경찰서에서 진술해야 한다는데 할 수 있겠어?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여전히 겁에 질려 있었고 도윤 이야기만 나와도 몸을 떨었다. 엄마, 무서워. 그 사람이 또.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상황은 영숙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다.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한도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것이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도윤이 눈물을 글썽이며 앉아 있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다만, 그녀가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리포터가 질문했다. 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 번도 아내에게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맞은 적은 있어도 아내가 환청과 망상에 시달리면서 저를 공격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도윤은 완벽했다. 눈물까지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모습이 마치 진짜 피해자 같아 보였다. 현재 장모님께서 저를 신고하셨는데 이는 아내의 병적인 망상을 그대로 믿고 계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이니까요. 영숙은 텔레비전을 끄고 주먹을 쥐었다. 저 남자가 지금 완전히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꿔치기 하고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다. 연극계 동료들이 하나둘씩 도윤을 옹호하고 나섰다. 도윤이는 정말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어요. 수연 씨가 요즘 정말 예민했거든요. 연습 때도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고 언론도 점점 도윤 편으로 기울었다. 그의 지위와 인맥이 작용한 것이었다. 반면 수연은 단지 연극계의 한 여배우일 뿐이었다. 일주일 후 영숙은 더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 수연이 병원에 입원했다.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을 받은 것이었다. 환자가 현실 감각을 잃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누군가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주장하고 의사의 말에 영숙은 절망했다. 수연의 상태가 이렇게 된 것은 모두 도윤 때문이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도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고 있었다. 엄마, 나 정말 미치는 건 아니지? 병실에서 수연이 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아니야, 수연아. 넌 정상이야. 그 사람이 널 이렇게 만든 거야. 하지만 영숙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모든 것이 도윤의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런 어느 날 영숙은 우연히 도윤의 비밀을 발견했다. 수연의 짐을 정리하다가 도윤의 서류 가방을 발견한 것이었다. 호기심에 열어본 가방 안에는 놀라운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투자 계약서, 펀드 조성 계획서, 그리고 여러 명의 이름이 적힌 투자자 명단. 그런데 그 중에 수연의 이름이 보였다. 수연이 모르는 사이에 거액의 투자 보증을 선 것으로 되어 있었다. 영숙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다. 도윤이 연극 제작을 명목으로 거대한 투자 사기를 벌이고 있었고 수연을 그 희생양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이었다. 수연과의 결혼도 그 모든 것이 이 계획의 일부였다. 이 나쁜 놈이. 영숙은 손이 떨렸다. 도윤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야 명확해졌다. 처음부터 수연을 이용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사랑이고 뭐고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에 발견한 사진들이었다. 도윤이 여러 여성들과 찍은 사진들, 그리고 그들의 개인정보가 적힌 메모들. 수연이 첫 번째 피해자가 아니었다.
도윤은 이미 여러 여성들을 이런 식으로 이용해왔다. 이 증거들을 가지고 가면. 하지만 영숙은 잠시 망설였다. 이 서류들을 어떻게 구했는지 설명하기 어려웠고 도윤은 분명 다른 방법으로 빠져나갈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연의 상태가 걱정되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수연이 더 큰 충격을 받을지도 몰랐다. 그날 밤 영숙은 오랫동안 생각했다. 법도 언론도 모두 도윤의 편이었다. 권력과 지위, 그리고 교묘한 거짓말로 무장한 그를 상대로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영숙은 포기할 수 없었다. 수연은 자신의 유일한 딸이었고 그녀를 지키는 것은 어머니인 자신의 의무였다. 수연아, 엄마가 반드시 그놈의 정체를 밝혀낼게. 영숙은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복사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자신이 연출가가 되어야 한다. 도윤보다 더 치밀하고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그의 가면을 벗겨내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휴대폰으로 한 곳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사설조사기관 파수꾼입니다. 네, 의뢰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다.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이제부터 그녀는 사냥꾼이 될 것이었다. 제 사위를 조사해 주세요. 한도윤이라는 사람인데 아주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끊은 후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부산의 바다가 잔잔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거센 파도가 일렁이고 있을 것이었다. 자신의 마음처럼. 이제 진짜 연극이 시작이다. 이틀 후 사설조사소 파수꾼의 대표 김철민이 영숙의 서점을 찾아왔다. 50대 중반의 그는 20년간 경찰에서 근무한 후 사설조사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의 첫인상은 믿음직스러웠다. 의뢰 내용을 들어보니 쉽지 않은 일이네요. 한도윤이라. 연극계에서는 꽤 유명한 사람이죠. 김철민은 영숙이 가져온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다. 이 투자 관련 서류들.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네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럼 정말 사기인 건가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거든요. 투자자들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죠. 김철민은 계속해서 설명했다. 문제는 이 사람이 매우 교묘하다는 겁니다. 법적 허점을 잘 알고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어서 함부로 건드리기 어려워요. 하지만 그는 잠시 멈추더니 영숙을 바라봤다. 어머님께서 정말 끝까지 하실 각오가 되어 있다면 우리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영숙은 주저하지 않았다. 제 딸이 저런 괴물한테 당하고 있는데 포기할 수는 없어요. 얼마든지 내겠습니다. 그날부터 영숙은 서점 운영을 중단했다. 30년 넘게 이어온 서점을 정리하면서 그녀는 평생 모은 돈을 모두 현금으로 바꿨다.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이었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다. 수연아, 엄마가 반드시 너를 구해낼게. 병원에 누워있는 수연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였다.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도윤에 대한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엄마, 그 사람이 또 올까봐 무서워. 괜찮아, 이제 안 와. 엄마가 지켜줄 테니까. 하지만 영숙은 수연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하지 않았다. 딸의 상태가 더 악화될까봐 걱정되었다. 일주일 후 김철민으로부터 첫 번째 보고를 받았다.
어머님, 상당히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두꺼운 파일을 영숙 앞에 놓았다. 한도윤의 과거를 조사해 봤는데 결혼 이력이 2번 더 있습니다. 그런데 2번 다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 여성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영숙은 충격을 받았다. 그럼 수연이가 처음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전 부인들도 모두 투자 사기에 연루되어 거액의 빚을 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한도윤은 이미 이런 일을 여러 번 반복해왔어요. 김철민은 계속해서 설명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연극 투자건도 문제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제작비의 절반도 안 되는 돈으로 연극을 만들고 나머지는 개인 계좌로 빼돌리고 있어요. 증거는 있나요?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곧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회계 담당자와 접촉했거든요. 영숙은 희망을 느꼈다. 드디어 도윤의 정체를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었다. 그런데 어머님, 한 가지 더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뭔가요? 언론 대응입니다. 한도윤이 워낙 언론 플레이에 능숙해서 우리가 증거를 공개해도 또 다른 방식으로 빠져나가려 할 거예요. 그래서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김철민은 신중한 표정으로 말했다. 현장에서 직접 증거를 잡는 거죠. 그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거나 투자자들을 속이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촬영하는 겁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어떻게 하면 되죠?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리고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한도윤이 눈치채면 상관없어요. 제 딸이 당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달 후 김철민의 조사팀은 결정적인 정보를 입수했다. 도윤이 새로운 연극 프로젝트를 위해 대규모 투자 설명회를 연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모집할 계획이라는 정보도 확인했다. 이번이 기회입니다. 투자 설명회에서 그의 거짓말을 모두 녹화하고 동시에 빼돌린 자금의 증거도 확보할 겁니다. 김철민은 정밀한 계획을 세웠다. 투자 설명회에 위장 투자자로 들어가서 모든 과정을 녹화하고 동시에 도윤의 사무실에서 결정적 서류들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머님,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죠? 불륜 증거입니다. 한도윤이 현재 젊은 여배우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정보를 확인했어요. 만약 그 현장을 잡을 수 있다면 영숙은 그제서야 무대 뒤에서 목격했던 그 장면을 떠올렸다. 아, 제가 봤어요. 공연장에서 다른 여자와 누구인지 아십니까? 얼굴은 잘 못 봤지만 젊은 여배우였어요. 김철민의 조사팀은 며칠 만에 그 여성을 찾아냈다. 이름은 박선영, 26세의 신인 배우였다. 그녀 역시 도윤의 허황된 약속에 속아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 여성도 피해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윤이 주연 역할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어요. 조사팀은 박선영과 비밀리에 접촉했다.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도윤의 진실을 알게 된 후 그녀는 협조하기로 했다. 정말 그런 사람이었다니. 저도 완전히 속았어요. 박선영은 울면서 말했다. 주연 역할 준다고 유명하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그의 진실을 밝힙시다. 드디어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 투자 설명회는 일주일 후에 열릴 예정이었고
그날이 바로 도윤의 모든 거짓을 폭로하는 날이 될 것이었다. 영숙은 수연을 병원에서 만났다. 딸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엄마, 나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 다행이다. 수연아,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무슨 뜻이야? 영숙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나쁜 사람의 진짜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엄마가 약속할게. 수연은 어머니의 눈에서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다.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의 눈이 아니었다. 강인하고 결연한 전사의 눈이었다. 엄마, 뭔가 하고 있는 거지? 응,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이번에는 완벽하게. 그날 밤 영숙은 서점 정리를 마저 했다. 30년간 운영해온 이 공간과 이제 작별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딸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책장 한편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어린 수연이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때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수연아,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했어. 이제는 달라질 거야. 영숙은 사진을 가슴에 품고 다짐했다. 일주일 후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그리고 진짜 연극의 막이 마침내 내려질 것이다. 투자 설명회가 열리는 날, 부산의 고급 호텔 컨벤션홀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도윤의 새로운 프로젝트 부산국제연극제에 관심을 가진 투자자들이 모여들었다. 그들 대부분은 연극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도윤의 화려한 경력과 달콤한 수익률 약속에 끌려온 사람들이었다. 영숙은 호텔 로비에서 김철민과 마지막 점검을 했다. 모든 준비 완료했습니다. 우리 요원들이 투자자로 위장해서 들어가 있고 녹화 장비도 설치했어요. 박선영 씨는 어떻게 되나요? 그녀는 도윤과 함께 VIP룸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호를 보내면 녹화를 시작할 거예요. 김철민은 작은 송신기를 영숙에게 건넸다. 이걸 누르시면 모든 증거가 동시에 공개됩니다. 투자 설명회 현장, VIP룸의 불륜 장면, 그리고 사무실에서 확보한 사기 서류들까지 모두요. 영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드디어 그 순간이 다가왔다. 그런데 어머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이 일이 끝나면 도윤과 그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상관없어요. 제 딸을 지키는 일인데 무서울 게 없어요. 오후 2시 설명회가 시작되었다. 도윤은 완벽한 정장을 입고 무대에 올랐다. 그의 모습은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고 신뢰감을 주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 연극계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자 합니다. 도윤의 프레젠테이션은 화려했다. 부산을 아시아 최고의 연극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 세계적인 배우들과의 협업 계획,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약속하는 연 30% 이상의 수익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닙니다. 한국 문화예술의 후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청중들은 박수를 쳤다. 도윤의 말솜씨에 완전히 빠져들고 있었다. 하지만 영숙은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저 남자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실제로는 투자금의 대부분을 개인 용도로 쓸 계획이었고 연극제는 핑계에 불과했다. 프레젠테이션이 절정에 달했을 때였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투자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영숙은 송신기 버튼을 눌렀다.
갑자기 컨벤션홀의 대형 스크린에 다른 영상이 나타났다. VIP룸에서 도윤이 박선영과 포옹하고 있는 장면이었다. 선영아,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주연으로 캐스팅해 줄게. 정말요? 저 연출님을 믿어도 되는 거죠? 물론이지. 하지만 아직 우리 관계는 비밀로 해야 해. 내 아내가 알면 복잡해지거든. 청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무대 위의 도윤은 당황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봤다. 이게 뭡니까? 누가 이런.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어서 나온 것은 도윤이 투자자들을 속이는 대화 녹음이었다. 어차피 이 바보들은 연극이 뭔지도 모르잖아. 적당히 그럴듯한 말만 해주면 돈을 갖다 바칠 거야. 하지만 실제로 연극제는 열 건가요? 몇 개 작품 정도는 해야지. 체면 치레로. 나머지 돈은 알아서 처리하면 되고. 이제 청중들이 완전히 술렁이기 시작했다.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다. 스크린에는 도윤의 과거 결혼 기록과 이전 부인들의 증언이 나왔다. 한도윤은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갔어요. 제가 투자 사기에 휘말려 빚더미에 앉자 모든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고 이혼을 요구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할 때는 그렇게 좋더니 제 이름으로 돈을 빌리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도윤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다. 그는 필사적으로 마이크를 잡고 외쳤다. 이건 조작된 영상입니다. 누군가 저를 해치려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웅성거리는 청중들의 소음에 묻혔다. 몇몇 투자자들은 이미 경찰에 신고하고 있었다. 그때 컨벤션홀 뒤편에서 영숙이 일어났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저는 박영숙입니다. 저 남자의 장모입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또렷하고 단호했다. 저 남자가 제 딸에게 한 일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윤은 영숙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제 딸 수연은 저 남자에게 폭행을 당해 청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 남자는 오히려 제 딸을 정신병자로 몰아갔어요. 언론까지 이용해서 말이죠. 영숙은 계속해서 말했다. 저는 평범한 서점 주인이었습니다. 법도 잘 모르고 권력도 없는 그냥 평범한 어머니였어요. 하지만 제 딸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영숙의 말을 들었다. 여러분이 보신 모든 증거는 진실입니다. 저 남자는 연극이 아닌 현실에서 가장 악역을 연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연극은 끝입니다. 바로 그때 경찰이 컨벤션홀로 들어왔다. 그들은 도윤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다. 한도윤 씨, 투자 사기와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도윤은 마지막까지 저항했다. 이건 음모입니다. 저를 해치려고 꾸민 일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모든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다. 컨벤션홀이 어수선해지는 가운데 영숙은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김철민이 그녀를 따라왔다. 어머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다. 이제 수연이에게 가야겠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해줘야죠.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부산의 거리가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영숙은 알고 있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병원에 도착해서 수연을 만났을 때 딸은 이미 뉴스를 통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엄마, 정말 고마워.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껴안았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것 같아. 영숙도 딸을 꼭 안으며 말했다. 응,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하자. 엄마가 항상 너를 지켜줄게. 6개월 후 영숙은 새로운 서점을 열었다. 이름은 새로운 시작 서점이었다. 예전보다는 작았지만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이었다. 수연은 청력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다시 연극 무대에 서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1인극이었다. 제목은 침묵 속의 외침이었다. 도윤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투자 사기, 폭행, 위증 등 여러 혐의가 인정되었다. 그의 연극계 인맥들도 하나둘씩 진실이 밝혀지면서 몰락했다. 영숙은 서점에서 수연의 공연 포스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포스터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가장 완벽한 연극은 진실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듭니다. 그리고 서점 한편에는 한 권의 책이 놓여 있었다. 책 제목은 검은 연극이었고 그 안에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운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다. 영숙은 그 책을 펼치며 혼자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연극은 끝났구나. 창밖으로는 부산의 바다가 잔잔하게 빛나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감사합니다.